제가 제 팔자를 꼬았다고 욕을 하셔도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지만 말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저도 미리 진즉에 피해버렸겠죠. 감쪽같이 저를 속여놓고서는 나중에서야 본색을 드러내는데 정말 거짓말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물론 아예 기미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처럼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 하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진즉에 믿고 따랐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멍청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전부 발로 뻥 차버리고는 속 시원하게 살고 있으니 저도 여기서 제 사연 하나쯤은 풀어도 괜찮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아주 미치고 환장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 이 모든 말에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들에게 미쳐있는 수준인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시어머니를 처음 본 부모님께서 저에게 결혼만큼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며 살짝 반대를 하실 정도였으니 알만하시죠? 물론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건실한 인간이지만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 허락을 해주시긴 했지만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신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너무 정말 극성 맞으니까 제가 고생이라도 할까 싶어서 살짝 반대를 하고 드신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그런 극성맞은 시어머니에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정말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헌신하신 어머니라는 걸 잘 알지만 우리 어머니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아직까지도 애기 취급을 하면서 우리 아들 하는지. 내가 회사 첫 출근할 때는 회사까지 찾아오실 기세였다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첫 출근 준비를 같이 하는데 등골이 서늘했었어. 완벽하게 질려버렸지 뭐. 그때는 그저 재밌는 에피소드다 하면서 깔깔 웃어넘겼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한평생을 아들만 찾던 시어머니를 옆에 두고 과연 제가 결혼 생활을 무난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뭐만 있으면 우리 아들 했다는데 다행인 건 남편이 정말 그런 시어머니를 질려하고 싫어했고 피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남자였다면 저도 당연 결혼 생각을 단번에 접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피곤해했고 오죽하면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내가 모자란 사람인 줄 아냐고. 아직도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냐고.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집 아들은 장애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욕을 한다고 말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엄마의 극성맞음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눈치 보면서 본인이 다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슬쩍 저희 친정 부모님께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학을 떼셨어요. 인터넷에서만 검색해봐도 극성맞은 시어머니 썰들이 넘쳐나는 거 너 알지?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는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건데. 친정엄마가 하도 핀잔을 주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저희 남편도 친정엄마께서 불편해 한다는 걸 눈치채고는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저희 와이프에게는 저에게 하듯이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30년을 넘게 당하고 살았는데 방어하는 방법 하나 모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100번, 200번 연습이라도 했는지 아주 슬슬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당찬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엄마께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조차 못 믿어 하셨기에 엄포를 놓듯이 말을 하셨어요.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네.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당하는 순간 바로 이혼시켜 버릴 테니까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도록 해. 나의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을 자네가 어떻게 알겠나? 남편이 든든하게 벽을 세워줘야 와이프도 가슴 펴고 사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실 일 없도록 제가 가운데에서 잘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제게 힘을 실어주세요. 저희 집에서 나름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희도 결혼 준비라는 것을 슬슬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연한 수순으로 저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물론 처음 뵙는 자리는 아니었고 이전에도 인사를 드린 적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사실 그 만남이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받고는 은근히 질투도 하시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셨었거든요. 워낙 다양한 말로 꼬투리를 잡으셨던지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에게 이런 말도 하셨었어요. 너 밥은 할 줄 아니? 자고로 여자는 밥만 잘해도 반 이상은 하는 거다. 내가 우리 아들을 굶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조금만 배부르게 못 먹어도 살이 빠지고 몸이 허해지는 체질이니까 밥 잘 먹여라. 우리 아들은 바로 티가 난다.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셔서 제가 두 번 다시는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선언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고 난 뒤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긴 한 건지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남편이 틈을 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걸 포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마음을 놓게 되었고 남편만 제 편을 들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 편이 있으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보통 부부싸움이 나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에는 남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남편이 저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제게 아무 소리 못하는 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들 다 하셨기 때문에 문제 없다 생각했지요. 전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긴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에게 아주 티가 나게 딸에게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사위에게 잘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 사돈댁에서도 저희 딸 보듬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야. 워낙 딸 같은 아들이고 살가운 놈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저희 딸도 무척이나 효녀지요. 살면서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웠으니까요. 저희 딸도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합니다. 아니 뭐 제가 간섭을 하면 얼마나 하겠나요. 애들이 가정을 이뤘으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저도 간섭할 마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어머니도 더 말을 보태지 못하고 꼬랑지를 슬쩍 내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옆에 앉은 남편이 대놓고 째려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눈치를 보신 것 같았어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니 알아서 시련도 잘 헤쳐나가고 단단하게 가정을 이루라는 양가의 말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에서 잊지 못할 추억도 쌓으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시댁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이 매번 제 기분을 살펴주고 저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을 했기에 결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 출장이 상당히 잦은 곳이었어요. 연애를 하던 시기에도 한 달에 한두 번 꼭 출장을 가는 바람에 생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출장에 가는 일이 꽤 많았고 애틋한 신혼부부였으니까 그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대는 바람에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거든요. 그때만큼은 저를 막아주는 남편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 3개월 동안은 잠잠하더니만 그 이후부터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리 요즘은 무소식이 희소식인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쩜 안부 전화 한 번이 없을 수가 있니? 그것도 우리가 어른인데 말이야. 내가 매번 너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 좀 하라고 부탁을 해야 하니?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지 않겠니? 연락이 없으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해서라도 아이 나 같으면 전화를 하겠구만. 어쩌면 너는 시키지 않으면 꿈쩍을 안 하니? 어머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아유,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사는 게 바빠가지고 연락을 자주 드릴 수가 없네요. 그건 핑계 아니야. 그냥 나한테 전화하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아무리 요즘 가족 간에 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 해야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안부 전화를 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처음엔 몇 번은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하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고 남편에게는 안부 전화하라고 화 안 내면서 저한테만 왜 이러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내가 안부 전화 몇 번 하면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애초에 그런 싹을 틔워서는 안 돼. 확실히 아들이랑 며느리랑은 다른 존재인 건지 저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꼭 안부 전화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아예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바랬던 대로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아침잠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인데 보통 오전 10시는 되어야 겨우겨우 일어나서 점심밥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늦게 자는 것도 아닌데 잠이 많아서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래야 회사에 늦지 않고 출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을 했기에 저는 당당하게 아침 7시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이제 출근 준비해요. 오늘 아침밥은 국에 밥 간단하게 차려서 먹었어요. 설마 아직도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아침을 잘 드셔야 하루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은 아침밥 안 먹는다. 도대체 잘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뭐 하는 짓이니? 아침 7시에 나는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야. 헐, 어머님, 아버님도 아침 안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남편이랑 체질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살 빠지면 어떡해요? 하늘에 계신 할머님께서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이렇게 깨워드릴게요. 안부 전화도 하고 모닝콜도 되고. 너무 좋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면 하늘에 계신 조상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몇 주일 동안요, 일부러 보란 듯이 매일같이 아침 7시에 시어머니를 깨워서 잔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편 밥 가지고 잔소리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섞어서 잔소리를 했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버럭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전화 좀 그만해라. 어찌 된 게 매일 아침마다 깨워서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내가 너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다 정말. 어머님, 저는 혹시라도 간밤에 시댁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봐 겸사겸사 안부 인사도 할 겸 전화드린 건데 너무하세요. 어머님께 아침부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안부 전화로 오고 가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 어떡하니? 예, 그래,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앞으로는 전화 안 해도 된다.
저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면서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어머님은 아니세요? 저 그럼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아요? 그래, 그래.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라. 내가 무슨 일 생겼을 때나 전화하마. 너도 꼭 할 말 있거나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전화하도록 해.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무소식이 희소식 그거 맞는 것 같다. 알겠지? 제 전화에 아주 학을 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속으로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 이후부터는 저에게 전화를 해라, 연락 좀 자주 해라 하면서 잔소리 하시는 일도 사라졌고요. 이렇게 할 말은 하고 지내는 게 나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하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어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 저 나름대로 사이다스러운 대처였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도 오히려 저에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이 났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에게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오바스럽게 대처를 하니까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라서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당연히 이 소식을 양가에 알리게 되었고 손주를 보게 되었다면서 양가에서는 정말 있는 모든 표현을 써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친정에서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벌써부터 우리 손주 예쁘고 잘생긴 것 같다고 설레발을 치시는데 시어머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우리 아들 사주에는 자식이 없다고 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을 하시면서 저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슴속 깊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그 말뜻이 뭐예요? 제가 지금 부정이라도 저질렀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니? 그 점쟁이가 돌팔이였나 보다. 이 소리를 하려고 말을 꺼낸 거지. 아니,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잖아요. 마치 제가 저질러서는 안 될 부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셨잖아요. 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요? 변명은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제대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쉽게 뱉어내신 말에 전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제가 대놓고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시어머니도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갑자기 팔짱을 끼면서 고개를 휙 돌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너 지금 나한테 일일이 따지고 드는 거야, 뭐야? 내가 시어머니인데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점쟁이가 그랬다니까. 그럼 그 점쟁이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그걸 나한테 따지고 드냐고? 나는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인데.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자 남편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 정도 구분도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없으세요? 예?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저도 충격적이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서 저 와이프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결혼했다고 지 마누라만 감싸고 두는 거 봐라. 이래서 아들놈 낳아봐야 열심히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내가 억울해서 살겠니? 응? 여기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저 며느리 편만 들고 말이야. 아주 속이 상해 죽겠다. 아니, 사과를 하시라니까 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세요?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당장 사과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아? 지 마누라 편만 들고 그래. 그냥 점쟁이가 그런 말을 했었다는데 손주 생겨서 축하한다고 말하려고 했던 거다.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지들끼리 오해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법석을 떠는구나. 쟤만 상처받은 줄 아니? 나도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울고불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아주 4살짜리 어린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차분해졌고 남편은 코에서 연기라도 뿜을 듯이 씩씩거렸어요.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라고 시켰고,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미안하다고 소리를 지른 뒤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방문 앞에서 제 화가 풀릴 때까지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소리를 치고는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이 대신 나서서 화를 내주니까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워낙 극성맞게 우리 아들 타령을 하던 사람이지 않겠어요? 아들을 못 보면요, 이번에 가시라도 돋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들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턴 아주 좌불안성 난리가 난 거죠. 아들이랑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화해를 해야만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요. 귀찮게 연락을 해대고 뭐만 하면 집 앞에 오셔서 물건을 두고 가시는 겁니다. 너 먹으라고 보양식 두고 갔다. 퇴근하고 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라. 내가 일부러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임산부들 먹는 영양제도 집으로 시켜놨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귀찮을 것을 마다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개고생하시는구나 싶었지만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반복이 되니까 저도 뭐 마음이 슬슬 풀리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득달같이 알아내셔서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화를 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 결국에는 마음을 풀고 다시 잘 지내기로 결심을 한 뒤에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죠. 어머님, 저 솔직히 그날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마음 풀어볼게요.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저랑 손주 보는 재미 느낄 생각만 하시면서 지내세요. 아셨죠? 시어머니는 뭐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다시 남편이랑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뭐 이용당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 뒤로 태교도 열심히 하면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고 태교를 한답시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요. 제가 또 회사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경력 단절 여성이 워낙 많고 한번 퇴사를 하면 재취업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만사까지 버틴 다음에 육아휴직을 내기로 남편과 상의를 끝내놓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은연중에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니려고 그러니? 애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하려면 직장생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 요즘은 다들 전업주부 하고 싶어서 난리라고 하던데 너는 애가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래서 애는 잘 키우겠니? 요즘은 애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로 살아야 그나마 감당이 되지 남편 혼자 벌어서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애 하나를 키워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 그만둘 생각 없어요. 애가 아무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뭐하니? 그래도 부모의 품에서 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오죽하면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겠니? 어릴 때부터 남의 손 타봐야 인격 형성에 큰 도움도 안 되고 네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고집을 부려. 사람 쓰는 돈이 더 들겠다 야. 어머님, 저 그래도 나름 많이 벌어요. 남편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을 정도인걸요? 나중에 일을 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 재 취업이 더 힘들죠. 네가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나는 애들 낳아 키워본 사람 아니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든 일인데 요즘은 하나 키우는데도 정성 가득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냥 일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나 하면서 애 낳아보라니까. 나같이 말하는 시애미도 없다. 저 아직 배도 안 나왔어요, 어머님. 일 실컷 해서 돈도 벌고 육아휴직도 내서 애 키우다가 복직할 거예요. 육아휴직이라는 거 해봐야 1년 정도 아니니?
그러면은 1년 뒤에 그 갓난아이를 누가 볼 건데?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 정부 지원이 워낙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만 해도 동네에 몇 갠데요. 시설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CCTV 달려 있어서 문제 생길 일도 없대요. 아니, 그 말도 못하는 불쌍한 애기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어미로서 할 말이야? 아, 넌 모성애도 없냐? 그럼 어머님이 봐주실래요? 요즘 애 키우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것도 옛날 말이래요. 3억은 들어간다나 뭐라나. 그럼 3억은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가 낳은 애를 왜 내 손에 떠맡으라고 그래? 자고로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야. 오죽하면 아기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겠어. 애는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만들었는데, 왜 애는 저 혼자 키워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육아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말대꾸 한 번을 내내 한 적이 없어. 아주 잘나셔서 좋겠습니다, 며느님. 그리고 우리 아들이 기저귀를 갈 줄 알겠어. 분유를 탈 줄 알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돈 벌어야지. 어머님, 저도 기저귀 가는 법 모르고요. 분유 타는 법도 몰라요. 애 낳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돈 잘 번다니까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더 할 말이 없는지 완전히 꽁해가지고는 입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왜 자꾸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지 짜증만 났죠. 아무래도 제가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남편에게 생활비를 탔으면서 순종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기라도 죽을까봐 제가 직장을 그만두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요. 애 키우려면 들어가는 돈도 있고 돈 모아서 집도 사야 하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죠.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저도 임신을 하고 몸이 힘들어서 친정에 자주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득달같이 저에게 시댁에는 왜 잘 안 오고 왜 친정에만 가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는 말이야, 예쁨을 받으려면 임신하고 집에서 쉬는 동안 시댁에도 좀 오고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내가 떡 하나라도 더 주지. 솔직히 친정만큼 편한 것도 없잖아요. 시댁은 솔직히 편히 쉴 수도 없고 불편해요. 어머, 너는 우리 집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지레 겁을 먹고 그래? 저 편안하게 있어도 잔소리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그럼 저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있어도 정말 되죠? 시어머니는 그래라 하더니만 제가 진짜로 친정에 가서 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더니만 또 반나절도 안 돼서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바로 소파에 들어 누웠거든요. 일부러 옷도 편안한 추리닝 입고 갔고요. 어머님, 저 달달한 거 당기는데 과자 같은 거 없어요? 초콜릿 발라진 과자 바삭한 거 먹고 싶은데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오자마자 소파에 퍼질러 누워 있어서는 과자가 뭐가 어쩌고 어째?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쉬다가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저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아버님이 구워주신 고기 먹을래요. 저희 시아버지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또 임신한 며느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구워달라고 하니까 거절도 못하시고 당황해 하시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는 소파에 계속 누워서 TV를 봤고 시어머니는 제 과자 심부름을 했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먹을 고기를 내내 구워주셨어요. 전 정말 누워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퍼질러서 낮잠 자고 그랬죠. 아휴, 너는 정말 여기 뭐 먹으러 왔니? 나 같으면 일이라도 찾아서 하겠다. 아무튼 시대가 어려운 줄 모르고 내가 상전을 모시지. 어머님께서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 친정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서 안 일어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치는 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고기를 구워달라고 그러니? 나도 한번 부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 고기 잘 구우시던데요. 앞으로는 고기 굽는 건 아버님께 부탁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남편한테 고기 구워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아들 보고 음식하라고 시킨다는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 물들어 주방 가는 것도 보기 싫어서 내가 매번 떠다 줬는데 이것이? 아유, 어머님, 그이가 무슨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왜 일일이 어머님이 다 해주고 그러셔요. 우리 남편도 2다리 튼튼하고요. 팔도 달려 있는데 어머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줘봐야 우리 남편 평판만 떨어지는 거예요. 물 뜨는 것까지 다 챙겨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만큼 내가 곱게 키웠다는 뜻 아니겠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어머님, 개떡같이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찰떡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건 곱게 키운 게 아니라 모질이로 키우신 거죠.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모자라다고? 아유, 어떻게 지아비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정말 내가 속이 터진다 터져. 어머님, 저는 편하고 좋은데 왜 그러세요? 그이가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남편도 그러던데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뒤로부터는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니 저에게 시댁에 놀러 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제가 하나하나 지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대니까 시어머니도 별 수 있겠나요? 더 말을 해봐야 본인만 피곤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저는 남편의 든든한 방패막이를 앞장세워서 부당한 일이 생기면 저도 똑같이 대드는 작전을 선택했어요. 속도 시원하고 쌓이는 것도 없고 한 방 얻어맞았다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통쾌하기까지 했고요. 물론 제가 너무 되바라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일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편한 임신 기간이 쭉쭉 지나가고 어느덧 저도 배가 남산만큼 보일 정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숙였는데 배 때문에 발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무슨 보거 한 마리가 배불뚝 솟은 채로 서 있더라고요. 임신을 하니까 뱃속 안의 장기들도 뒤틀리는 느낌이 들고 허리는 시큰거리고 무릎이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세상 모든 어머니들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삭이라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예정일을 3주 앞둔 어느 날 남편에게 갑자기 출장이 잡혀버렸어요. 사실 아이가 예정일에 맞춰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으니까 남편이 회사에 미리 말을 해서 출장을 전부 미뤘었거든요. 하지만 해외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하게 남편이 투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먼 거리는 아니라서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출장이었고 예정일이 3주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3박 4일 안에 아예 별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초사는 원래 애가 예정일보다 더 늦게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남편에게 출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키고 저는 그제서야 출산 가방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게 되었고 남편이 출장길에 돌아오기 전날 저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내일 오전 중에 아마 공항에 도착할 것 같은데 회사로 바로 안 가고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하더라. 아니 고작 3박 4일 떨어져 있었는데 한식이 너무 땡기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삶아주는 수육이 먹고 싶은 거 있지? 내가 입덧을 하나? 우리 엄마가 수육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삶잖아. 당신은 안 먹고 싶어? 이제 출산하러 가면 한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텐데 우리 엄마한테 수육이나 삶아달라고 할까? 아침에 도착한다며 수육 준비하려면 어머님께서 일찍부터 오셔야 할 텐데 아침잠도 많으시잖아. 힘들지 않으실까? 오늘 미리 삶아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된장 발라서 푹 삶는데 진짜 맛있단 말이야. 아유 어떡하지? 군침 돈다. 내가 아마 부탁하면 해주실 것 같은데. 아이 몰라. 전화해서 해달라고 해야겠다. 남편이 수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도 입맛이 싹 돌면서 군침이 흐르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말 잘해서 수육 많이 많이 삶아달라고 부탁 좀 해보라고 했더니 저랑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한 30분 지났나? 시어머니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30분 만에 수육을 다 삶았을 리도 없는데 말이죠.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들떠서 저에게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아이, 우리 아들이 간만에 내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네. 나 지금 마트 가서 수육용 고기 사서 너네 집으로 갈 거다. 네? 지금 오신다고요? 아, 그이는 내일 아침이나 되어야 집에 도착할 것 같다던데요? 아침에 따끈하게 삶은 수육을 바로 먹으려면 아예 오늘부터 핏물 빼고 준비를 부지런하게 해야 할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또 등갈비 삶아주면 좋아해. 매운 양념 싹 발라가지고 내가 한상 기가 막히게 차려주마. 내일 아침에 온다니까 오늘은 니네 집 가서 잠 좀 자야겠다. 자기 할 말만 싹 하고 끊더니만 정말로 2시간 있다가 재료들을 아주 바리바리 싸서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시어머니가 잠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따끈한 음식 하나 먹이시겠다고 그 시간에 장까지 봐서 오신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게 바로 남편이 말하던 치맛바람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렸어요. 그 밤에 부엌에 가서 분주하게 핏물부터 빼고 미리 양념을 만들어놔야 숙성이 되어서 맛있다면서 집안에 있는 양념통은 다 꺼내시더라고요. 아이, 어머님, 저 근데요, 오늘은 유난히도 배가 좀 땡기네요. 저 먼저 누워 있을게요. 제가 여기서 뭘 더 도와드릴 건 없죠? 네가 옆에서 알짱거려봐야 불편하기만 하지 뭐. 아이, 그래라, 얼른 가서 누워 있어라. 내일 아침에나 맛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저는 이상하게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겠다 마음을 먹고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임신을 하니까 잠도 많이 쏟아지고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가만히 있어도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잠이 들었는데 뭔가 갑자기 아랫배에서 팍 터지는 느낌이 나더니 갑자기 배가 찌릿찌릿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생리통이랑은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일어났다가 괜찮아졌다가 하는데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래도 잠이 들었던 탓에 잠기운이 가시질 않아서 그냥 배가 땡기는 거겠지 싶어서 무시를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피곤하니까 잠이 달아나질 않고 계속 비몽사몽한 상태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다가 정신이 번뜩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누워있는 자리가 축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눈이 딱 떠졌는데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만져보니까 침대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물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그게 제가 잠결에 실례한 건가 싶어서 얼굴까지 빨개졌다니까요. 시어머니까지 집에 있는데 다 큰 여자가 이불에 실례를 하더니 그것만큼 평생 놀림을 받을 창피한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또 갑자기 배가 찌릿하게 아파왔고 엄청나게 땡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양수가 터진 거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순간 등줄기부터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양수가 터지는 경험은 난생 처음 해보는 거라 정말 가만히 앉아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은 마음만 들었어요. 119를 불러서 일단 산부인과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찾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출장 중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바로 나지 않을 정도로 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배가 엄청 땡기고 아픈데 남편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요. 비행기 아니었으니까요. 도대체 몇 시나 된 건가 하고 고개를 들어서 벽에 달린 시계를 확인하니까 아침 6시더라고요. 움직이면 양수가 더 새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누워있는 상태로 너무 아파서 제가 막 끙끙거렸어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무슨 사달이라도 나겠다 싶어서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한 느낌으로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픈 나머지 잘 자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짜증이 확 났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시어머니라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로 혼자 있었으면 119 대원들이 찾아와도 문 하나 못 열어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저 양수가 터졌나 봐요. 저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좀 일어나 보세요. 제가 옆에서 시어머니를 깨우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필이면 남편이 돌아오기 몇 시간 전에 양수가 터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라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깨우니까 눈을 슬쩍 뜬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잔 건 아닌가 싶다. 지금 몇 시니? 지금 아침 6시요. 어머님, 저 지금 병원에 당장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병원에 좀 가주세요. 아유, 우리 아들이 7시에 공항에서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니? 비행기 내릴 시간 다 되었겠다. 얼른 준비해야지. 지금 바로 수육 삶으면 시간 딱 맞겠어. 그러더니만 옆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는 저를 지나치고는 주방으로 바로 달려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 잠이 많아서 아침에는 죽어도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남편에게 수육 하나 삶아주시겠다고 벌떡 일어나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도 없으신 건지 아주 벌떡 일어나는데 시어머니는 참 건강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부엌으로 가시길래 저도 엉금엉금 최대한 조심하면서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 양수가 터진 것 같다니까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요. 저 무서워요. 어머님 같이 좀 가주세요. 저 무섭다니까요. 예,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아들 오면 같이 가면 되잖니. 수육 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어젯밤에 준비 다 해놔서 불만 얹으면 돼. 우리 아들 같이 오면 일단 수육 좀 먹고 병원 가자.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말에 너무 서러워서 제가 아주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사고회로가 정지돼서 혼자 119를 불러서 가면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으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가면 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 무섭다니까요. 이러다가 집에서 애가 나오면 어떡해요. 저 배가 너무 당기고 아파요. 제발 저랑 같이 병원 좀 가주세요. 지금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면 119라도 불러서 가요. 네? 아니, 고작 양수 터지는 걸로 119를 불러? 이 시간에? 너 그거 정말 위급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다. 민폐라고 민폐. 아이, 너만 애 낳아본 줄 아니? 그 엄살 좀 그만 피워라. 나도 애 다 낳아본 사람이다 이 말이야. 경험자의 말을 들으렴. 양수가 터져서 줄줄 새고 있는데 당연히 119를 불러서 가야죠. 저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어머님 그럼 제 휴대폰이라도 좀 찾아주세요. 예, 나 지금 수육 삶느라 바쁜 거 안 보이니? 양수가 터지고도 2, 3일 있다가 애 나오고 그런 거야. 출산 임박해서 가야 빨리빨리 애 낳지. 양수가 미리 터지는 게 되려 더 안전한 거다. 아우, 내가 경험자 아니냐? 지금 가봐야 대기실에서 기다려라, 분만실에서 기다려라. 아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 거다. 입원비만 많이 나오고. 저한테 미리 가는 게 고생이라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가도 충분하다고 제 상황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고 겁을 먹은 상태겠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쓰러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 들어서 눈을 뜨니까 제가 구급차에 타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바로 119를 불러줬구나 싶어서 안도를 하는 찰나 경악스러운 것을 보고 말았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제 발치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아니, 여보, 언제 왔어? 이렇게 빨리 왔어? 아직 비행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는 와중에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남편이 엉엉 울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출장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이 쓰러져 있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 아니, 큰일 맞지. 이게 큰일이지. 아유, 어떡해. 더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남편이 막 우왕좌왕 말을 하는데 저도 진통이 오는 건지 계속해서 허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뻘뻘 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자 구급대원이 어디론가 막 통화를 하면서 저를 살피는데 출산이 임박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겁이 났어요. 전 적어도 제 출산이 예정일에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구급차에서 이뤄지게 생긴 거죠. 정말 힘을 주고 싶지 않아도 전신에요 힘이 다 들어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미 자궁문이 다 열렸다면서 구급대원들도 정신이 없고 우리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울고 있고 저는 시간이 몇 시인지 시어머니는 어디에 갔는지 제가 어떻게 구급차에 타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극도의 긴장을 했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것에 실려서 분만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정말 분만실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자궁문이 8cm나 열려 있었고 양수도 거의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들도 그렇고 구급대원도 그렇고 남편과 저에게 잔소리를 한바탕 퍼부었어요. 양수가 터진 느낌이 들었을 때 빠르게 병원을 오셨어야죠. 몇 시간을 그 상태로 버티다가 양수가 거의 다 빠져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양수가 터지는 순간부터 아이에게는 감염의 위험이 생기는 거라고요. 미리미리 오셔야 하는데 그걸 설마 모르셨어요?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기절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죠? 지금 시간이요? 오전 10시예요. 아이는 일단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감염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상태라서 검사를 좀 진행해야 해요. 여기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면 바로 검사 진행할 거고 검사가 나오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바로 신생아실로 가지 못했고 꽤 많은 검사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기도 했지만 양수가 터진 뒤에 오래 방치를 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멍한 상태였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시고 나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남편의 입으로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쓰러졌는데도 시어머니는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수육을 삶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양수가 터졌다는데 아들 먹일 수육을 삶느라 무시를 할 수 있는 건지. 남편이 예정대로 7시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집에 왔는데 제가 거실에 쓰러져 있더래요. 순간 몰래카메라인가 싶었는데 제 주변이 흥건히 젖어 있는 걸 보고 일이 터져도 단단히 터졌구나 싶더래요. 근데 집에서는 수육 삶는 냄새가 나서 부엌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서는 우리 아들 먹이려고 수육 삶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래요. 남편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고 경악스러워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친정 부모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딸이 양수가 터져서 쓰러졌는데 수육을 삶는다고 병원에 안 데려갔다는 게 아이고 내 속이야. 내가 이런 꼴 보겠다고 자네랑 결혼시킨 줄 아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당장 이혼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사돈, 아니 자네 친모의 얼굴은 2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네. 우리 딸이 죽을 뻔했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 딸만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자네 자식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나도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네. 이혼하게나. 제가 없는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출장길에 올랐으면 안 되는 건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고작 그런 말로 용서가 될 것 같나? 자네는 출장도 잦은데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나? 나는 우리 딸 그 집에 더 이상 연을 두고 살으라 못하겠어. 이혼해. 이런 몰상식한 집안이랑은 인연을 끊어야지 이거 원. 그래. 이딴 집구석에 우리 딸 더 이상은 못 둔다. 자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딸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네. 저 또한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무릎을 꿇으며 빈다고 해도 절대로 용서 못할 일이었어요.
제 목숨도 목숨이지만 우리 아이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뻔한 일이었잖아요. 뱃속에 10달 가까이 품고 있었던 우리 아이가 세상 밖으로 숨을 내쉬기도 전에 하늘의 별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요. 저는 출산의 여파로 병원에서 누운 채로 울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도저히 그 어떤 짓을 해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그 수육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가 안 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미안해. 당신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면 내가 마음 돌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고 이제는 우리 아이도 태어났잖아. 나를 봐서라도 마음 한 번만 다시 돌릴 수 없을까? 제발.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아? 아무리 그래도 난 도저히 그 집안 사람들 얼굴 보면서 못 살 것 같아. 특히 평생 살면서 우리 아이에게 시어머니 얼굴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고. 가족으로 엮여 있으면 언젠가는 얼굴 보고 살아야 할 텐데 난 싫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남편은 결국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울면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찾아와서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겹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그 인간들은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하고 빌기만 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빌긴 왜 빌어? 아들 이혼한다니까 그게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응. 우리 딸은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어. 목숨이. 어떻게 당신도 애를 낳아봤으면서 양수가 터져서 쓰러진 애를 그냥 두고 지 아들 수육 먹이겠다고 무시를 해. 그러자 뺨을 얻어맞은 시어머니는 분했는지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그 양수 좀 터진다고 죽긴 뭘 죽어. 잘 살아있잖아. 애도 뭐 건강하다고 그랬으면서요. 그런 걸로 우리 아들 이혼시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 미친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뚫린 입이라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친정엄마께서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아주 쥐어뜯으셨고 말리려는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께서 붙들고는 말리지 말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화기애애하고 아이 울음소리만 가득한 산부인과 병동에서 곡소리가 나고 악소리가 울려 퍼졌죠. 결국에는 제가 울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그 인간들은 병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자마자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신생아였기 때문에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되었고 전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친권까지 포기를 해주어 친권도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그런 전 남편에게 멍청하다고 난리를 치면서 친권을 되찾아오라고 했다더군요. 자기네 핏줄이라면서요. 전 남편은 이전 시어머니에게 원망을 다 쏟아냈다고 해요. 엄마가 다 망친 거라고, 엄마 아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짐승같이 포효하는 모습에 이전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전 남편이랑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게 울면서 하는데 불쌍하긴 했어요. 저도 전 남편이 싫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전 시어머니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전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산다고 해도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 몸조리에 힘을 쓰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도 온갖 검사 결과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고 저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이혼 이후 양육비도 받고 전 남편과 아이의 면접 교섭도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 남편과 대화는 하지 않아요. 이혼을 했지만 마음이 약해질까 봐 제가 그냥 차단을 해버린 거죠. 전 남편은 이전 시댁과 아예 연을 끊었고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만 애 같아서 죽는다고 하대요. 그래도 전 남편이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절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저와 약속한 대로 아이 얼굴 사진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던가 말던가 하는 심경으로 제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재혼할 마음도 없고요. 그냥 아이 하나 번듯하게 잘 키우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해요. 돌싱맘으로 사는 게 힘들지 몰라도 저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남겨주실 구독자님들의 응원을 발판 삼아 힘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술술 풀리진 못해도 기복 없길 바라며 제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